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비롯해 계엄의 핵심이었던 국군 방첩사령부가 해체됩니다. 보안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지 49년 만입니다. 수사와 방첩, 보안의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으로 분산합니다. 방첩 기능을 가져갈 기관은 민간인이 맡습니다. 국방부 자문위가 발표한 권고안을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군 합동특별자문위는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된 방첩사령부가 권력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등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방첩사 해체를 공고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께 권고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현 국군 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합니다. 공고안에 따르면 방첩사가 갖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안보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는 가칭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이란 조직을 신설해 각각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또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각 기관이 협업하도록 했습니다. 방첩 기능을 맡게 될 국방안보정보원의 수장은 비군인 출신이 맡고 활동 기본 지침이나 업무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내부에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 여부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신설기관의 설치 근거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령을 바꿔 방첩사 기능을 강화했던 것처럼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첩부대 기능을 독점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방첩 조직에 대한 개혁 노력이 지속적인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설되는 국직부대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제정하고 또 인사첩보나 동향조사, 세평 수집 등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자문위 공고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방첩사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방첩사는 지난 반세기 본연의 역할이 아닌 정치에도 관여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전두환 세력이 권력을 잡는 데 중심이 됐고 민간인 불법 사찰로 민주인사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내란 사태까지 흑역사를 계속 써내려왔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방첩사의 전신은 1977년 육해공군 보안부대를 통합해 출범한 국군 보안사령부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12.6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은 모든 정보를 손에 쥐며 군부 실세가 됐고 이후 보안사 조직을 동원해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1990년 김영삼 등 민간인 1,300여 명을 사찰했다는 폭로 이후 제가 서빙고 분실에 있었을 때 제 잘못이 제일 컸기 때문에 뭐 자긍심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지 않죠. 1991년 기무사로 이름.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개헌 문건을 만들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일로 문재인 정부 때 해체 수준의 개혁을 선언합니다. 과거와 역사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였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 수행함으로써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고 대공 방첩수사 인력과 예산을 늘렸습니다. 비상계엄 1년 전 취임한 방첩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12.3 계엄에서 방첩사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국군 통수권자께서 내리신 그 명시적이고 공개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군인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 왜곡된 임무를 수행한 방첩사. 개편과 해체를 거듭한 끝에 결국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12.3 불법 계엄의 핵심적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용현, 노상원, 문상호의 정보사 라인. 정보사 라인. 예, 그리고 이제 여인영의 방첩사 라인. 방첩사 라인. 예, 방첩사에서 그 국회의원들 다 잡으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방첩사. 그래서 이 방첩사가 그동안에 또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부대예요. 그래서 이름을 계속 가리를 해왔었어. 이 조직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보안사령부, 전두환의 보안사령부가 오늘날의 방첩사예요. 이 변천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보안사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두환이 있던 보안사 그리고 나서 국군 기무사로 바뀌고요. 이어서 안보지원사령부 그 다음에 우리가 겪었던 방첩사로 바뀌었다가
이제 폐지 수순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이제 폐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방첩사는 사실 방첩이 뭡니까? 방첩. 간첩을 방지한다, 방어한다. 이거 방첩 아닙니까? 예. 간첩 잡고 반란을 막는 목적인데 얘네들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왔잖아.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폐지하고 원래 갖고 있던 기능을 좀 분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자, 일단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옮기고요. 방첩 기능은 국가안보정보원을 신설한다. 그리고 신원 조사 기능은 중앙보안감시단을 또 신설을 한다. 네. 감사단이군요. 네. 예, 그리고 저기 동향조사 그리고 뭐 동향조사. 세평수집 이런 기능들 이런 게 문제거든. 동향조사. 요런 거는 이제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진 것 같은데 좀 전에 매블쇼 스튜디오 안에 네. 이거는 좀 아니 짚고- 최진문 교수님 카메라 앞에 그렇게 그 뇌란입니다 뇌란. 아니 저 이게 아니 왜냐면 저 앞으로 지나왔거든. 원래 저러고 오면 저 옆으로 와야 되는데 뒤쪽으로 네. 오셔야 진짜 되는데 생방송인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아니 매불쇼가 지금 깜빡 잊어버리고 카메라 앞으로 왔네. 이 반란이고 뇌란입니다. 예. 지랍해 자, 주세요. 방첩사 폐지에 네.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역사도 잠깐 나왔는데요. 박정희 정부 때 이제 보안사령부로 이제 특무부대에서 보안사로 갑니다. 여기서 육해공이 분리돼 있던 걸 하나로 합치거든요.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합쳐갖고 이제 전두환 이제 보안사령관이 나올 당시에는 11.6이 있었잖아요. 11.6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그러면서 이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냥 온갖 정보를 다 가질 수 있는 데가 보안사예요. 왜 그러냐면 5.16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두려운 거야. 군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추출될까 봐. 내가 그래서 이제 해봤으니까. 보안사령관들을 믿을 만한 사람들로 임명하고 이 사람들을 독대하면서 권력을 향유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안사가 이제 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오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11.6 사건을 가지고 쿠데타를 12.12 사태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든 도청 서울의 봄도 보면 들어오는데 다 도청으로 걸리잖아. 맞아요. 이런 게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모든 정보가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야. 이제 정부군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사전에 알지. 다 손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보안사령관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게 유지되다가 노태우 정부 때 뭐냐면 청명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청명계. 이게 저 보안사의 이병이 휴가 나와서 그 사찰 문건을 공개합니다. 여기에 1,300명의 그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 그리고 비상계엄을 계엄을 했을 때 그 집 약도 그다음에 체포조 이게 명시된 문건을 공개해 버려요. 이게 청명계획이에요. 그 이등병 어떻게 됐어요? 이등병 어떻게든지 윤석양 이병. 윤석양 이병.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당시에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나중에 잘할 거야. 잡혀갔죠. 그래서 굉장히 뭐 옷꽃 치르고 저는 알고 있어서 가끔 이제 뵙고 하는데 그분이 이 공개한 파일 중에 여러 파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예비 검소 그러니까는 신속하게 체포하기 위해서 그 집안의 약도부터 시작 도망가면 어디로 갈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놓고 조기에 검거해서 체포하는 것을 리스트를 쫙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정보화가 IT가 아니니까 그것을 사람이 감시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다 작성한 파일 그 디스켓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기무사는 어떻게 하냐면 병사들이 정보 접근권을 안 줍니다. 기무사는. 네, 기무사 안에서 병사들이 되게 똘똘한 서울대 출신들을 많이 데려가요. 그래서 이를 이제 부려먹는데 병사가 이걸 갖고 휴가 때
나오는 바람에 병사들에겐 정보가 이제 차단됐죠. 그때가 노태우 정권 때예요? 예, 이 노태우 네, 정권 네, 때 이제 맞습니다. 공개를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 계획이 작성된 거고, 그래서 이제 군이 민간인에 대한 사찰,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사찰 대상에 넣고 어느 지역의 체포저까지 다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던 건데 시행은 안 됐죠. 그러면서 보안사가 개혁한다고 기무사로 바뀐 겁니다. 기무사로 바뀌었는데 이제 또 박근혜 때 세월호 또 기무사가 세월호 이제 그 유족들 동양 맞아요. 민간인 사찰을 했잖아요 또. 그리고 계엄 문건. 계엄 문건을 또 2017년에 작성해서 18년에 또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뀐 거죠. 거기서 이제 30% 정도 인원을 원복시키고 근데 기능은 여전히 남겨뒀던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들어오면서 야, 이 중요한 부대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어? 방첩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사이버와 관련된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오히려 확대 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첩사령부로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방첩사의 역사가 됐는데 이번에 민간군 합동 자문회의에서 위원회에서 폐지 결정을 내렸던 거죠. 잘한 거네요. 근데 꼭 잘했다고 볼 수 있나? 아이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죠 한번 일단. 예. 이게 좀 이게 검찰 개혁과 제가 봤을 때 유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우리가 저기 아까 잠깐 슬라이드 띄워놓은 거를 보시면 기능 분산한 거요 아니면? 네, 기능 분산. 기능 분산. 기능 분산 거를 올려주세요. 보면서 설명하는 게 낫잖아요.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가고 방첩 기능은 국가안보정보원을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중앙감사단을 신설해요. 그러면 두 개의 직할 국직부대가 생기는 거예요. 국방부 국직부대. 하나는 중앙감사단 신설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국가안보정보원을 신설하는 거예요. 국가안보정보원에서는 방첩과 관련된 방첩 기능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이버가 포함되어 있고요. 전문화 시킨 것까지는 좋았어요. 이런 건 좋았는데 저는 중앙보안감사단이 저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고의 권력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앙보안감사단이라고 해놓고 결국은 인사검증 기능까지 다 줘요. 그래서 신원조사 기능도 줘. 그러면 뭐냐면 인사검증과 신원조사를 이 명분으로 동향조사와 세평 수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방첩사의 중요한 두 기능을 없애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옥상옥을 만든 거죠. 저 기능은 신원조사 기능은요. 어떻게 해야 돼? 인사복지실하고요. 감사관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권한을 주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군복을 벗고 군무원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취업 못하도록 하는 것을 법률화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시 방첩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게 결국은 예전처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변경된 것처럼 군복만 벗고 그때 이제 군복 못 입게, 그러니까 사복 못 입게 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제는 군복을 벗고 사복 입고는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군대 내에서는요. 저건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계엄에 동원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여인영이가 모든 것들을 인사까지 다 장악하고 군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요. 방첩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방첩은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고 문제가 안 됐어요. 결국 인사검증, 신원조사, 세평, 그다음에 동향 파악,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방첩사 요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요. 이게 저 군사법원법상 사법경찰권을 경찰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경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에 대한 일반 비리도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이 5개 기능 때문에 방첩사에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 5개 기능, 인사검증부터 시작해서 신원조사, 세평, 동향파악, 그다음 사법경찰, 군인들에 대한 개인 비리, 이게 계엄
이 주요 부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거거든요. 아, 그게 권력이네. 이게 권력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국가안보 뭐 정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굳이 왜 중앙보안수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임사검증 기능을 주는지는 저는 아직까지도 이 퀘스천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네. 물론 권고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이대로 간다면 어찌 보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방첩사의 권력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 거기에 줄서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100% 저는 확신은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둘이 말 많은 사람 둘이 다 모였네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추미애 위원장님하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내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방부 TF에 박정훈 대령이 조사 분석실을 이제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군사경찰에 내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군사경찰에게 내란 수사권을 부여하는 개정 법률안이 지금 입법 발의가 그러니까 입법 과정인데 어제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게 안 다뤄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걸 빨리 해야 방첩사와 정보사에 대한 군사경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부연 설명 드린 것이고요. 네, 구요 끝내야 되는데. 자, 하나 말씀드리면 22일 날 너 왜 모셨어? 아까 전화해서 모셨구나. 얘기하려고. 수방세기는 오늘 하지도 못해 임마. 시간 없어서. 짧게만 얘기할게요. 22일 날 이거 전체 회의가 있어요. 내란 특위. 그래서 홍현익 위원장이 어제 발표한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하고 토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수방사 법무실장 얘기는 그날 못해. 그날 당일날 계엄 당일날 무슨 행동을 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니 센터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못해. 다음에 불러주세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하지 않으십니다. 요 이슈 때문에 모셨는데 요 이슈를 못해. 요거 때문에 모셨는데 요거를 못합니다. 나는 뭐야? 아까 갑자기 안 들어왔으면 나 오는지도 몰랐을 거 아니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내가 여기 아까 채우기가 시작할 때 교수님 한 40분 기다리시고 다시 들어오세요. 그러면 찜 패밀리님하고 들어왔더니 한마디 할 기회가 없어. 이렇게 들어왔으니 다행이지. 근데 한 가지 아까 검찰 개혁 얘기도 다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방첩사 개혁도 다뤘는데요. 정말 기득권들의 저항. 그건 만만치 곳곳에서 않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이 국방부에도 개혁에도 방첩사 개혁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 TF, 그래서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TF에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방향으로 이미 그 기득권 세력들이 엄청난 로비에 의해서 일정 부분 포섭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냉철하게 봐야 된다. 냉철하게 봐야 돼.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 아드님이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 여쭤볼게. 진짜 이런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제 짜증 안 내기로 했기 때문에 꼭 참고 이렇게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아드님한테 이걸 여쭤볼게요. 뭔데요? 몇몇 분들이 아까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최욱 저거 반명이다. 왜? 왠지는 내 시간이 아니 그러니까 최욱도 반명이고 유시민도 반명이고 그럼 다 반명이야. 예를 들어 반명이라 쳐.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혼자 딱 남아 있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반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왜 최욱이 반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런 댓글들이 나는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아드님이시니까 제가 그러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아드님. 볼 때 제가 옆에서 늘 보잖아요. 아드님한테. 늘 보면 최욱은 뭐 친명이라고 내긴 안 할게요. 그냥 저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되길 잘하니까 바래. 지지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잘할 때 칭찬하는 거고 이재명 당연하지.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니까 잘 그렇지. 되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잘 되길 바라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잘못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반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니 때때로 예를 들면 정부에 대해서 뭐 약간 이런 의사도 전달하고 쓴소리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부승찬 의원도 얘기하잖아. 이거 TF에서 한 거 좀 부승찬 문제가 지금 있다고. 반명으로
떴습니다. 부승찬 남 얘기하듯이 듣고 계시는데 부승찬 반명 떴어요. 지금 실제입니다. 아니 의사를 전달해야죠. 네. 잘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부분에서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예. 이재명 대통령을 도리어 최욱 씨나 부승찬 의원을 더 좋아해요. 그런 사람. 곤욕스러워하시네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부승찬은 반명 떴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고 반명 떴어요 지금 이미. 아 그래 나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 난 이게 참. 근데 반명보다 더 악질적인 댓글이 있네. 뭔데? 뭐라고? 최욱은 반명이 아니라 무명이라고. 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야 이거는 제일 더 고통스러워하는 건데 무명이야. 야 아직도 무명이라 그러면 최욱 씨는 이거 울거든요 거의. 이게 악질적이네. 야 최욱이 무명이면 수산이는 뭐야? 수산인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예. 안 태어난 거죠 뭐. 무국적자. 예. 갈 데가 없어요. 야 예. 고맙습니다. 최욱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늘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그건 명확합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아드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또 그래. 방금 속보가 떴는데요. 속보 제발. 최상병 사건 외압 저항한 박정훈 대령 준장으로 진급했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필승. 제가 어제 우와, 안규백 대박. 장관님하고 박정훈 우와, 대령님하고 대박. 같이 뭐야?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대박. 이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어제. 와. 근데 오늘 진급을 와. 하셨습니다. 아, 이거 눈물 나네. 이거 진짜 의미 있는 속보다. 아, 눈물 나네. 네네.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속보가 날 거라고 약간은 약간 예상을 했는데 예, 오늘 눈물 나네. 났습니다. 근데 이거 좀 소름 끼친다. 저는 그러니까 제 후배기도 하잖아요. 네. 해병대 후배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법무장교나 군사장교에서 중장을 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대령에서 대부분 끝나잖아요. 아, 그런데 그래요? 그럼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특수병과는. 이제 해병대 군사경찰 단장이 그 장군 단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최초예요? 보통은 육군 군사경찰실장이 조사본부장 오면서 원스타를 달고 맞아요. 거기 투스타까지 단 사례들은 있지만 와. 해군, 공군,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이 조사본부장으로 원스타 단 적은 없고 해병대선 최초입니다. 와. 네. 대박이다. 박정훈 대령 아니 뭐 준장, 이제 준장입니다. 박정훈 준장이요. 내란 진압의 백신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진짜. 네. 그럼요. 이 화이자야. 내란계 화이자. 모던은 아니고. 뭔 소리가 내란계 화이자라고. 박정훈은 진짜 오랜만에 사실은 내 입에서도 어색하네. 모던하는 어떻게? 어색해 내 입에서도. 사실은 윤석열 화이자. 정권이 몰락하기 시작한 게 박정훈 대령을 구속시키려고 했던 것 때문에 몰락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보다도 뭐냐면 내가 왜 화이자라고 하냐면 박정훈 대령은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라고. 그렇죠. 이게 백신 아닙니까? 그렇지. 맞죠? 맞아요. 내란계 화이자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온갖 비리들이 다 나왔잖아요. 박정훈 대령의 그런 그 불법적인 명령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서 온갖 비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지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맞나? 맞아 아스트라제네카.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맞은 거예요? 지금? 아니 나 생각이 백신 안 나. 그거 맞은 거예요? 생각 안 나. 네. 와 옛날 이름이 막 나오네. 그래서 박정훈 대령께서 이제 조사본부장 대리인데 이제 대리자를 떼겠죠. 그러면은 내란 수사에 대한 본격적인 칼자루를 쥐기 때문에 군사법을 빨리 개정해 주세요.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가셔서 본회의에 빨리 상정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박정훈 이야기 나와도 이제 제가 솔직히 좀 눈물이 좀 날 것 같더라고. 항상. 그럼요. 박정훈 얘기만 하면 막 눈물 날 것 같았어. 왜냐면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 아, 선배님이 항상 얘기하셨던 게 잘 풀려서 결국 원위치다. 그렇지. 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슬퍼했거든. 맞아요. 예. 이제는 박정훈 떠올리면 웃음만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박정훈 준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럼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방첩사를 49년 만에 해체한다. 예. 12.3 불법 계엄을 주도했던 방첩사죠. 예. 그 정치인 체포조 운영. 아까 말씀하신 노상원 수첩과도 관련이 돼 있죠. 물론 노상원은 정보사령부 쪽 사람입니다만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비롯해서
계엄의 핵심으로 기능했던 국군 방첩사령부가 해체됩니다. 그러니까 보안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지 49년 만인데요. 사실은 군 정보기관으로 군림한 것으로 치면 해방 이후 계속되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수사와 방첩, 보안 기능이 방첩사령부의 주기능이에요. 이것을 각각 다른 기관으로 분산시킬 예정입니다. 수사는 사실 헌병도 수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진작부터 헌병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국방부 조사본부거든요. 이 조사본부로 이 수사를 이관해야 한다. 특히 안보 수사가 되겠죠. 이것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봤고, 특히 이제 방첩 정보와 보안 감사는 아직은 가칭입니다. 국방안보정보원 그리고 중앙보안감사단이라는 조직을 신설해서 이관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번에 이 방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특히 국방안보정보원, 방첩정보와 관련돼서는 민간인이 아마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 수사, 방첩, 보안이라고 할 때 일반인들은 이게 어떻게 다른지 좀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수사는 그래 군 관련 수사를 한다고 하고 방첩은 이게 간첩 잡는 거잖아요. 간첩을 잡고 간첩을 이제 못 오도록 하는 그거고, 또 하나는 보안이라고 할 때 방첩과 보안은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방첩과 보안은 사실은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보안은 예비적인 성격이 좀 강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성격이 강하고, 방첩은 쉽게 간첩을 잡는 거거든요. 그럼 수사를 어떻게 가를 것이냐의 문제인데, 실은 수사 이거를 가지고도 이제 국정원하고 보통 수사기관, 일반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과 가를 때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또 가르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들하고 이것을 혐의점을 찾아내는 문제, 그리고 이것을 수사로 나아가는 문제가 효율성 측면에서 어떠한 것이냐, 그리고 이 노하우가 어떻게 축적되는 것이냐 때문에 지금까지 기무사가 유지를 해왔고, 지금도 끊임없이 국정원에서 수사 기능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수사를 조사본부로 가져가고 헌병대로 가지고 가고요. 이 방첩 정보 수집을 국방안보정보원으로 가져갔을 때는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 수집의 측면. 그러니까 방첩사의 또 가장 큰 역할이 쿠데타를 막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이제 군대 내에 이제 그런 쿠데타 요인이나 모의 같은 것들을 미리 체크해서,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정보를 체크해서, 그렇죠, 사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 군 내부 사찰, 동향을 보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과 이것을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는 부분들, 정확하게 수사를 하는 부분들은 또 고민의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방첩과 보안이 있지 않습니까? 방첩은 정보를 쉽게 말하면 북한에게 뺏기지 않는 것, 간첩들에게 뺏기지 않는 것, 그러면 보안이라는 것은 내부 단속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대 정부에서 정보를 가지고 조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고요. 그 예가 대표적으로 이제 12.12 사태 때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모든 군 정보를 다 가지고 군 지휘권을 통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보안사령관이었죠. 그렇죠. 보안사령관이었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그전 쿠데타, 박정희가 1961년 5.16 쿠데타 일으킬 때 보면은 보안사, 그 당시 방첩사가 앞장서서 박정희를 막습니다. 근데 박정희의 기획 집단은 누군가 하면은 방첩사에서 잘려서 나간 사람들이 또 박정희를 둘러싸고 기획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김종필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 참 표현이 그런데 고양이한테 이제 생선가게 맡긴 거죠. 정보를 가지고 국가를 지키라고 했는데 정보를 가지고 국가를 전복한 거죠. 그리고 제가 내부 흐름을 들어보니까 일선의 이제 야전 군인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잘 됐다. 잘 됐다. 그렇죠. 아이고 저기 우리 시골 말로 꼬방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 예. 이게 근데 이게 방첩사라는 게 1977년 박정희 때 만들어졌고, 사실은 그 이전에도 이런 기능은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보안사 뭐 이런 형태. 유명한 친일파 경찰 김창용 씨가 이런 이야기가 초창기 멤버입니다. 그렇죠. 60년대도 이래 그 보안사 그때 위세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박정희는 자신이 이 보안사의 그 위험성을 아니까 오히려 쿠데타를 못하도록 내부 감시용으로 77년도를 만들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이 물론 이제 박정희 사후긴 합니다만 쿠데타를 또 일으켰고, 실제로 박정희가 전두환을 굉장히 아꼈죠. 그렇죠. 서울의 봄에도 나오죠. 일부 서울의 봄에도 이제 영화에도 나오는데
아껴서 보안사를 만들어서 그렇죠. 전두환을 그렇죠. 쓴.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맞습니다. 믿을 수 예. 있는. 그게 원래 그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제 전두환이 육사 교관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쿠데타 직후에 육사 생도들이 서울 시내에서 지지 행진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전두환이 했고 그래서 이제 아주 믿음직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사실은 뭐 제가 지난번에 뉴스 뷰리핑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연대 단위의 행정병 했었는데 그러면 대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대대들이 병원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럼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아침에 이제 연대장 훈시 말씀이나 지시사항 있으면 쫙 해서 타자 쳐서 넣고 각 대대에 전화해서 이거 가져가세요. 그럼 제가 이제 조금 계급이 높지 않아도 밑에 뭐 대대 빨리 안 가져가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내가 갖다 주는 데가 있어요. 그게 헌병대하고 보안대예요. 맞습니다. 저희 뭐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보안 부대에 근무하는 보통 이제 준위 이런 분들이라든가 일반 병들도 머리 기르고 다녔죠. 아, 머리 길러요. 처음에는 이게 민간인인지 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다 약간 식은방지고 일반 병사들도 그리고 장교들도 그렇다면서요. 장교들도 이제 그래서 뭐 중위 대위 이런 사람들이 위에 대령 뭐 네네. 심하게는 장군도 이렇게 조사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상징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회의할 때 들어오는 계급이 별 하나입니다. 네. 네, 국방부 장관의 회의 때 들어오는 계급이. 그러니까 그만큼 군에서는 위세가 높다라는 거죠. 예. 군 내부에서는 없어지는 것을 굉장히 좀 환영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군의 동료라나 이런 걱정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맞습니다. 이전에 없어졌어야 되는데 네네. 사실은 그 1991년인가요? 그때 예. 그 민간인 사찰 네. 네네. 났을 때 그때 없어졌었어야 되는 건데 예. 굉장히 그래도 계속해서 존속되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없애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못 없앴던 거죠. 맞습니다. 그때 없애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쿠데타를 막는 기능을 살려두자였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네. 쿠데타를 막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군사 안보 지원 사령부라고 이름을 바꿔서 존속을 시켰던 거죠. 근데 결국은 1980년 그리고 2024년 두 번의 쿠데타 내란에 다 방첩사가 다 개입이 됐고 주도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만시탄입니다만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친위기 쿠데타를 그렇죠. 예. 계엄령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계엄 문건 이야기가 있었죠. 예, 그때 아마 각 사별로 탐사보도 팀들이 조현천 찾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이게 왜 그랬냐면 사실은 이제 깊게 취재를 해보면 현실에 매우 가깝게 접근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게 거의 지금 복사판이 2024년도에 한 거 아닌가요? 그걸 교본 삼아서? 교본 삼아서 했고 사실은 더 치밀하게 준비가 됐어요. 그것이 교본이 됐기 때문에. 역시 윤석열이 더 엉성하군요. 그래서 이제 당시 취재했던 기자들은 그때 단죄가 좀 됐으면 네. 그러니까 조현천 사령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사실은 검찰에서 위안부가 넘어갔는데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당시에 단죄가 됐으면 기무사가 이렇게 동원이 됐을까? 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제대로 단죄가 안 됐던 게 이건 그냥 이렇게 그냥 그림 그려본 거다. 네. 이게 실제로 실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뭐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넘어간 거죠.